오늘 이제 제 3회 이 논문 콘서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 논문 과정이 있죠. 논문이나 혹은 또 졸업 시험을 갖다 이렇게 이제 치르는 걸 통해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논문하고 졸업 시험 같이 힘든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근데 충분히 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런 부분을 한번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갖다 정말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3.5 평점 3.5가 넘을 경우에 이제 논문을 갖다 쓰실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졸업 시험을 보게 하는데,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가로서 나중에 이제 전문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학원을 분명히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럼 학부에서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써보면서 논문을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교육받거나 직접 써보거나 실습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 가시면은 논문 쓰는 게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앞을 내다보고 이제 이런 걸 갖다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논문이란 어떻게 쓰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졸업 시험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자격증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격증 사실은 이제 시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상으로 이제 3과목인데 세부적인 과목으로 들어가면 약 7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임상심리사든 상담심리사든 아니면은 청소년 상담사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과목들을 갖다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볼 때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들은 비슷해요. 교수가 보나 아니면 그 자격증 출제자들이 보나.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힘드시더라도 그런 좋은 뜻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바로 이제 제 지도 학생이었습니다. 어문희 씨가 준비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좀 이따 주제가 나와요. 심리적 독립하고 이제 애착. 그게 과연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를 갖다가 이제 선택하는 그런 어떤 태도, 어떤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관계성을 알아본 그런 논문입니다. 사실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원래 이제 학기 초에 할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이 이제 있다 보니까 빅 페스티벌 학교 행사가 이 뒤로 미뤄지고, 그래서 이제 또 주말 잡기가 어려웠고, 또 여기 우리 새 신부가 계시잖아요. 우리 최인영 교수님이 또 최근에 결혼도 또 하셨어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 신부입니다. 네. 또 결혼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좋은 일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 논문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를 갖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들 수 있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마 되게 이제 논문의 주제를 어느 정도 잡고 아마 이제 조사에 들어갈 무렵일 겁니다. 근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듣는 거는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조금 이제 쓰시다 보면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힘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극복해내면서 논문이 나왔구나. 이게 가장 좋은 지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맡고 있는데 부총장님이 이제 얼마 전에 논문하고 관련된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정말 명강이었어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정말 좋은 특강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시간 되실 때 꼭 받으시면 좋아요. 뭐 나중에 대학원 가셔서 논문 쓰시기 전에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마치고 우리 최인영 교수님 이 이제 방법론 쪽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박수 한번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히로인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바쁘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또 예배 있고 그런데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제가 아주 그냥 극구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사명감을 갖고 오셨으니까 우리 주인공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씨 그럼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엄은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논문을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졸업 시험하고 논문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은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논문은 어떻게 내가 해볼 만할까 하고 이제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이렇게 논문 콘서트도 한번 참여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통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건가 수강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이 논문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건데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궁금증 같은 게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통계 그 수강 들으면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해가 안 될까? 내가 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지? 막 그런 좀 한계 같은 거 느끼면서 좀 이해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의식 같은 것도 좀 생겨서 한번 그런 논문을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관련된 과목도 좀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통계 강의 하시는 것도 이제 들어보면서 어떤 것인지, 근데도 잘 쓰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상하게 머리에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것을 직접 하면서 그리고 SPSS를 돌려보면서 그 모든 것이 막 다 이렇게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줄서기를 하듯이 이렇게 줄이 잘 서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다행스럽게 논문을 희망을 많이 줬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잘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수 논문상을 타셨어요. 박수 한번 또. 여러 가지 아마 힘든 얘기를 너레이티브식으로 아마 과거 사연 위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네, 좀 사연이 좀 많습니다. 사실 교수님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교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메일 통해서 연락을 주실 겁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교수님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시는 과정 속에서 네, 연락이 도통 안 오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막 혼자 고민하고, 저도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연락이 그렇게 안 되면 저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아봐야 하는데 그냥 마냥 배경 설명을 좀 해야겠어요. 네. 제가 그 논문 쓰는 분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제 핸드폰에 그 개인 번호를 갖다 넣고 거기서 이제 제 번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자. 근데 번호를 잘못 입력해. 두 분이 있었는데 은희 씨 걸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삐진 거야, 내가. 연락했는데 아니 논문을 내가 쓰나? 엄 선생님이 쓰는 거지?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도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화번호를 제가 잘못 입력한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얼마나 서러우셨겠어.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근데 아까 저하고 있을 땐 이 얘기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저를 하여튼 풀리면 좋은 거예요. 네. 진행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셔야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도 많이 늦어졌고 10월 말쯤 거의 다 돼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만나 뵙고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죠.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메일로 먼저 보내세요. 메일은 또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혹시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메일로 해가지고 꼭 확인하고 좀 적극성이 필요해요. 이왕 하는 거 네, 적극적으로 막 이거 덤비셔야 돼요. 그럼 훨씬 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 탓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롤로그 사실 뭐 신화 소설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콘서트이니만큼 서정성을 부여해서 프롤로그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사실 소설도 창작이잖아요. 이제 하고 나니까 이 논문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하나의 창작의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냥 제 느낌을 한번 적어 봤어요. 나에게 논문이란 그동안의 배움이 하나의 주제 아래 통계 분석 과정을 거쳐 탐색되고 또 유의미한 것으로 엮어지는 과정이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평면적이라서 어디에 핵심이 있고 어디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통계를 돌려보고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것이 하나, 둘 이렇게 캐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논문을 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고민과 경험의 축적물인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논문은 또 제가 다른 분들의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듯이 또 다른 분들에게도 역시 지금 오늘과 같은 시간처럼 같은 샘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논문을 쓰면서 약간의 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교수님하고의 첫 만남도 어려웠지만 쓰는 과정에서 막 좌절감, 실패감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느껴서 저는 제가 정말 어려운 경험을 얘기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논문 콘서트의 그런 주제를 내가 어렵고 힘들게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안의 경험이 밖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논문 콘서트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한 시행착오가 많이 있고 저의 그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참,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실패의 에피소드를 모아봤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논문 계획서가 퇴짜가 되는 예, 그런 경험을 또 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바뀌었고요. 또 척도 선정에 있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 설계가 막히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계를 또 열심히 돌렸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통계 결과 그 초기 연구 가설이 깨져버려서 완전 멘붕이 왔어요. 그러면 연구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제가 설정한 가설인데. 그래서 정말 논문을 못 쓰겠다. 그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오히려 또 다른 매력을 좀 보았고요. 또 연구 논문의 일반화 문제점이 또 이제 제 논문에 조금 발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주제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연구는 경험적 연구예요. 객관적인 틀을 보자면 연구 문제의 주제와 필요성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통계, 그리고 자료 수집, 분석, 그리고 통계적인 결론, 또 연구 결론 및 논의. 이것이 전체적인 경험적 연구의 하나의 틀입니다.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구하는 연구자의 주체자로서는 연구 주제에 따른 결과를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이 연구자에게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연구자 자신의 인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논문을 이렇게 계속 발표할 때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을 사용되고 있는지, 또 제가 어떤 인식적인 부분들을 계속 하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변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연구 분석의 작은 단위의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변인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그 연구에 대한 필요성, 그런 부분이 되겠죠. 변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변인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는데요. 독립 변인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고요. 종속 변인은 영향을 받는 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논문을 쓸 때 필요할 정도만 뽑았어요. 더 많이 있겠지만 먼저 연구 주제에 있어서 창의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이 있어요. 창의적인 것은 좀 더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편적인 것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 논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의적인 것은 신선해서 좋기는 한데 이제 뭐 척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때 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것은
선행 연구 논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잘 그거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또 잘못하다 보면은 너무 식상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그 수위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 변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창의적인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예, 그런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척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살펴서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2차 콘서트 그 하신 그 분은 자기가 척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새로 개발해서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반화의 범위를 축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큰 대상을 연구를 하면 좀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이것보다 뭐 특정화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범위를 우리가 좀 줄여갈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줄여서 연구를 하면은 구체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게 연구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는가. 아무리 주제가 좋아도 내가 설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는 사람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확인이 되고 검증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제를 잘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좀 경험적 연구에 대한 거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심리학이라는 정의는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한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연구라는 것을 하는데 그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실험 연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적 연구, 혹은 뭐 양적 연구, 질적인 연구,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까? 그래서 그 연구 방법들은 이와 같이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공부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저희 과에서는 이 경험적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적 연구 중에서도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제 그거를 통계로 돌려가지고서는 결론을 맺는 이러한 방식의 논문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험 연구는 사실 실험 세팅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 연구 윤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질적 연구도 있는데 질적 연구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연구 방법이 맞아요. 근데 질적 연구는 그만큼 엄청난 선행 연구 자료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론의 정립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경험적 연구의 이 자료 수집, 즉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통계를 돌려서 통계를 이제 간단하게 사실 돌리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게 돌리잖아요. 간단하게 돌린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나마 그래도 시간을 좀 절약을 해서, 혹은 여러분이 그나마 좀 이렇게 덜 힘들게, 그래도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심리학자로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것을 나는 힘들지만 정말 잘 한번 해보겠다 라면은 하셔도 돼요. 네, 거의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연구라는 거는 뭐냐 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우리 연구 결과라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자료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경험적 연구는. 즉 여러 명의 샘플들, 500명, 1000명 많은 양의 사람들한테 의견을 모은 후 그것이 내가 지금 연구에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결과를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호사들이 뭔가 주장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그냥 가서 유죄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증거가 있는데 이래서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지금 연구의 주제가 있어요. 나는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어요. 지금 그 주제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딱 가서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료를 수집을 해봤는데 뭐 샘플이 한 500명 대상으로 수집을 해봤더니 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졌고 이런 경향이 좀 보여졌고 그리고 우리 통계라는 기법을 써가지고선 좀 그 안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변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려해봐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어라고 증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경험적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조작적 정의라고요. 이거는 우리만 해야 되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됐어요. 사회과학 연구를 하시는, 심리학을 연구를 하시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 심리적 독립, 애착, 진료 태도, 성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어렵거든요. 이 단어들이. 애착은 뭐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애착, 그 애착인가? 진로의 성숙. 성숙은 도대체 뭐지? 태도 성숙은 도대체 뭐지?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도 분명히 태도 성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다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것도 또 다 달라요. 왜? 심리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개념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게 있잖아. 태도 성숙과 독립 애착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었을 때 모든 사람들과 그 오해가 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할 만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독립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구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독립을 나는 이 연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인가요? 조작적 정의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과학이고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만들어준 이것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하실 때 꼭 이 부분을 많이 정의를 많이 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이론적 배경 그런 것들, 그 선행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서론 부분에 많이 적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은 팁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졸업 관련돼서 이것저것 진로도 고민해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논문도 쓴단 말이에요. 한 학기 동안에. 한 학기 동안 무언가 논문을 쓰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하거든요? 네, 여러분은 하라고. 저희는 그렇죠. 이렇게 마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쓴다는 게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해볼 필요도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보면 이제 척도의 유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즉, 난 정말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척도가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척도를 만드는데 한 학기 다 가요. 그래서 1년이 다 가고 논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할 때 보면은 척도를 이미 좀 개발되어 있는 거,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척도를 분명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한 학기 동안 내내 척도를 만들어서 또 내놓죠. 그러면 또 그렇게 교수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런 척도가 뭐 검증이 된 척도냐는 등 뭐라는 등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좀 만들어져 있는 척도를 하면 그만큼 검증이 된 척도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면 연구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고,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연구 주제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척도인지 내가 찾을 수 있는 척도인지 그걸 꼭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자 확보. 이게 여러분 이제 뭐 실험 연구나 다른 연구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설문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게 연구 대상을 확보를 할 수 있기는 해도, 뭐 우리가 뭐 연구 대상이 좀 더 뭐 그러니까 병리적인 집단을 선택을 한다든지, 혹은 좀 내가 내 스스로 연구 대상을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운 대상을 집단을 선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연구 대상을 확보하는 동안에도 되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들어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하실 때는
했고 내가 얼마나 연구 대상과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 어세서빌러티라고 그러죠. 해서 이제 좀 잘 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뭐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뭐 연구 대상의 어떤 연구 주제를 선택한다든지 요와 같은 방법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연구를 이제 논문을 좀 발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제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를 먼저 좀 고민을 했어요. 청소년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통해서 설문을 받으면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체감에 대해서 좀 많이 그동안 생각해 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같이 연구해 볼 만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하고 다양한 변인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들이 이제 여기에 쭉 적혀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문을 이제 읽으면서 계속 찾은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읽을 때는 서론 부분을 읽고 서론에서 좀 내가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내용도 같이 보고 논의도 보고 그리고 꼭 참고 문헌을 봤어요. 그럼 문헌에서 또 제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또 거기에서 그 책을 찾아서 또 검색을 해서 또 찾아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된 것과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한 이 정도 범위 안에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해서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그 주제를 이제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논문을 읽는 거를 통해서 주제의 범위도 정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연구를 좀 어떤 연구 방향을 설정하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분들이 한 거를 보면서 이제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계들을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지에 대한 통찰력까지 그렇게 논문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검색은 이제 학교 도서관 했고요. 주로 국회 도서관 자료를 많이 좀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그냥 평소에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 거나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다 적어놨어요. 왜냐면 나중에 기억 안 날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적어놓은 거를 또 막 뒤져서 보다 보면 또 새로운 생각이 또 그거에 이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노트를 꼭 사용하셔서 논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주제로 조금 관심을 가진 것은 자아 정체감하고 또 중간 부분에 보면 학교 생활 적응, 또 사회적 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네에 보면은 좀 학교를 그만두고 잘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학교 부적응을 하는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잡은 주제가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 정체감, 학교 생활 적응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 계획서를 써서 우리 교수님께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논문 계획서가 빼짜를 맞고 이제 실패 에피소드가 이제 생겼는데요. 다시 아까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유성진 교수님이 이렇게 애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의하실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제가 또 특강 한번 참여했었는데 그때도 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애착이란 부분이 생애 초기의 경험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어떤 중요한 과업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더니 심리적 독립이 이제 중학교 시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또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이제 변인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청년기에 이르면 진로의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연구의 주제로 묶어봤더니 중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저 논문 계획서를 이렇게 적어서 우리 교수님께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한 거를 요번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처음에는 어떻게 했지 하고 이제 찾아서 어떻게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게 뭐 척도도 빠졌고요. 막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성의껏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퇴짜를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논문 계획서가 그 안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것이 이런 식으로 이런 통계를 거쳐서 이런 결과를 보고 이런 것들을 얻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논문 계획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수님한테 이 논문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착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은희 씨가 잘 조작적 정의를 내렸지만 사실 생애 초기의 경험이죠. 그런데 바로 첫 실패 에피소드라는 트라우마를 던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이제 그랬냐면, 일단 그 아까 그 첫 번째 잡아오신 주제가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지지, 소셜 서포트,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정체감, 아이덴티티입니다. 그게 이제 학교 정에 대한 그 연구인데, 사실은 아마 정확히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제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 정체감이나 사회적 지지는 정말 그 이 성격이나 상담 쪽에서 연구들이 많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래서 일단 또 저거 했을 거고, 결정적으로 이제 논문 계획서에 저게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최윤영 교수님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팁으로 척도가 있어야 돼요. 척도 있는 걸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척도가. 근데 그때 이제 측정 도구가 기술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지 계획서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늦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퇴짜를 갖다 이제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쓰는 그 요령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팁, 어차피 우리 최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은희 씨 같은 경우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바로 전 페이지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내가 어떤 걸 써야겠다라고 윤곽을 잡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좋은 준비이긴 한데 사실 한 학기에 논문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되냐면,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다 정도를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폭넓게 좀 갖고 있다가 논문을 보세요. 나온 논문. 그게 상담 심리학회지든 최근 거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담 관련 대학원 석사기 논문, 뭐 교육대학원도 좋고, 뭐 상담이나 임상 전공의 논문 최근에 나온 거, 그것도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대학들 거, 이걸 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 요거 하고 싶네,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을 하고 싶다라는 거 내가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논문을 뒤다면 나 요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마침 그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야. 그런데 주변에 내가 중학교 선생님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럼 난 중학교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샘플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뭘 쓰고 싶다를 대충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 상담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 혹은 학회 논문을 보시면서 거기서 마음이 가는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쓰는데,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도 그래요. 박사학위 논문도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도 물론 나중에는 많이 보지만 실제로 주제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두세 개예요. 너무 많은 논문을 갖다가 주제 잡을 때 보면은 주제가 막 흐트러져요. 아마 그런 경험 하셨죠? 네.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 쓰는 거는 또 하나의 가지치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요 논문 보다 보니까 요게 또 관심이 생기고, 저거 보니까 이게 관심이 생기다 보면 못 써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팁을 정리해드리면, 일단 측정도가 있는 논문,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일반적으로 뭘 쓰고 싶다는 정도만 갖고 있고 실제로 나온 석사학위 논문이나 학회 논문을 본다. 그리고 너무 새롭게 창의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연구 대상을 갖다가 좀 바꿔서, 나는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중학생은 이렇게 나올 거다, 아니면 초등학생은 또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바꾼다든가, 아니면 남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학생들한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거기서 살짝, 그게 바로 새로운 연구거든요. 이어지면서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학회 논문을 쓸 논문을 갖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문은 이렇게 쓰는구나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주제를 갖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을 통해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척도를 한번 돌려보고 신뢰도 분석을 해보고 중다회귀 분석이나 티 검증을 해보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을 갖다가 유념하시면 논문 쓰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예.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요 얘기가 부총장님이 하신 특강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 얘기가 그러니까 주제 잡을 때 저 항상 지금 최근에 돼 있던 논문 그걸 갖다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참 이게 우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주제가 이제 결국은 퇴짜를 한번 받으신 다음에 중학생이 지각하는 심적 독립과 애착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인데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택시 기사 이분이 이제 해병대 출신이라. 근데 이분이 아주 그러니까 상남자야. 분위기가 벌써 목소리나 이렇게 하는 얘기 그리고 어떤 그 여성 운전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을 또 의리 있게 구하려고 했는지 이걸 이제 강조하시는 분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자식 자랑으로 가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따님이 한 분 있대요. 근데 따님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됐어. 그러니까 한양대 의대를 들어오고 삼성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얼마나 애를 갖다 잘 키웠는지를 이제 자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딸이지만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적 독립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주제처럼. 그러면 심적 독립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부가 맞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이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애가 이제 좀 외롭죠, 그죠? 그렇기도 한데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았었나 봐. 그래서 태능중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있고 한데 친구들이 다 대진여고를 간 거야. 대진여고. 근데 대진여고가 이제 이 강북 쪽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학교에 진학률이.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 태능중학교에서 태능 혼자만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운 거야.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이제 또 친구들은 또 떨어지고 또 좋은 학교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심적 독립을 강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친구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다. 그건 그냥 길이고 조건이다. 결국 공부는 네가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한양대 의대를 가고 이렇게 이건 이제 자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했을 때 이제 부인 얘기는 쏙 빠져 있는 거죠. 부인 얘기는 쏙 빠져 있어. 근데 과연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데 이 주제가 딱 그거 같아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인데 과연 이 진로 태도 성숙,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해서 자기 찾고 또 지금도 뭐냐면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시라고, 내 걱정하지 마시고 노후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데 바로 이제 진짜 이 따님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기사 아저씨 말씀처럼 당신이 정말 기여를 해서 이 진로 태도가 성숙된 건지 따님이 아니면 알게 모르게 바로 어머니가 어떤 애착이나 심적 독립에 영향을 줘서 이 따님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진로를 잘 태도가 성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주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검사. 그래서 아저씨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여실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 양반이 제가 사는 동네에 산대요. 다음에 만나면 제가 이 얘기를 갖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지도학생이 논문을 썼는데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저씨가 한 역할은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얼마 없어요. 사실은 저기 부인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와이프한테 이 얘기할 예정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법정 분위기가 됐는데 우리 또 은희 씨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확인이 정말 돼요. 예, 주제 설정을 했고요. 이제 그 주제 안에서 내가 어떤 연구 문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3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연구 가설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통계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적절하게 내 연구의 과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진로 태도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부분을 봤고요. 두 번째, 부모와의 애착은 진로 태도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세 번째,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 중 어떤 변인이 진로 태도 성숙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척도를 선정을 해서 설문을 돌려야 하는데, 제가 먼저 심리적 독립은 호프만 1984년이 개발한 심리적 척도를 정은이가 또 번안한 갈등적 독립 척도 부모 각각 해서 20문항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40문항인 거죠. 질문은 한 가지씩 부모,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애착은 암스덴과 그린버그가 개발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정성숙이 번안한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하위 변인으로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있고요. 28문항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진로태도 성숙은 이기학과 한종철이 개발한 진로교육 목적을 가진 측정 도구로 5개의 하위 영역이 있는데,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 대한 47문항을 사용했습니다. 예. 여기서 약간 실패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심리적 독립에 대한 그 척도가 원래는 그 호프만이 개발할 때 69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를 계산하면 138개의 문항이에요. 굉장히 많죠. 근데 척도를 쓸 때 제가 이제 중학생으로 딱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문항이 너무 많으니까. 중학생, 너무너무 무서운 중학생인데 얘네들을 잘 달래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짜증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너무너무 하다가 논문을 다 뒤져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갈등적인 척도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문항을 사용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 부분들을 좀 다른 부분에서 비교를 해서 통계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좀 어긋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하게 풍부하게 연구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없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이 4가지 하위 척도를 다 했다면 좀 더 다른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설문지를 이제 작성을 해서 리커드 척도 설문지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천 시내에 있는 중학교 2곳을 3학년 남녀 학생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서 180부를 배부하고 169부를 회수하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24부를 제외하고 14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이게 부모를 다 저는 이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설문지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괄적으로 3번만 쭉 하는 좀 성의 없는 아이들 거, 뭐 이런 거는 좀 제외를 하다 보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게 많았고요. 그래서 145명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70명, 여학생 75명의 그런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지를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자료 입력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자료 코딩은 그 통계 배운 대로 했어요. 저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해서 한글하고 저는 이제 한글 사용해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표를 썼는데 혹시 여기서 알아보실 만한 거 있어요? 저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시면 알아보실 만한 거. 첫 번째 보면 번호가 보이지 않으세요? 134, 135, 136 쭉 해서 135명까지. 네. 여기서 제가 잠깐만. 네. 그 설문지를 해서 받으실 때 항상 그 설문지 1번서부터 그 끝번호까지 항상 번호를 먼저 매기세요. 이런 나중에 혹시 저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혹시 그럴 경우에도 이 번호가 있으면은 자료를 갖다 다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문지가 다 끝나고 나면 1번서부터 뭐 해서 200번까지 번호를 쭉 매기세요.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코딩을 꼭 하십시오. 아이디 그 번호를 안 넣었다가 나중에 고생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뒷번호에 보면은 1과 2가 쭉 등장을 하죠. 그래서 1은 남자
남학생을 제가 1이라고 했고 여학생을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번호는 다 1부터 5까지의 리커드 척도를 아이들이 평가한 것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을 이제 SPSS에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메뉴에 보시면 파일이 있고요. 파일을 누르시면 열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txt 파일로 저장을 했었던 그 파일을 불러오면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6단계의 그 네 번째 단계에 가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 자료를 하나하나 이렇게 쫙 나누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심리 연구 방법론 우리 교수님 강의하신 거 하고요. 논문 프로젝트 우리가 쓸 때 듣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 공개 특강. 이거 세 가지 갖고 SPSS 활용하는 거 다 이제 배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SPSS가 없는 상태에서 듣기만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거를 구해서 딱 하는 순간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구해서 논문을 쓰신다고 제 마음을 딱 잡으시는 분들은 빨리 구해서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서 그냥 노파심의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한 명, 간혹가다 한 명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지? 갑자기 나 연구 주제를 정했어. 네, 연구 주제를 정했는데 뭐 갑자기 뭔가 똑 뛰어넘어가지고 뭔가 벌써 여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뭔가를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하는 단계로 간 거예요. 연구 주제를 막 아까 분명 정한다고 막 그래서 이제 나도 연구 주제를 정했고 뭐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된 거예요. 중간에 뭔가 대단한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됐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척도를 정했으니까 척도를 가지고서는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설문지는 아시죠? 이렇게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뭐 그런지 아닌지 문항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하는 방식에 되어 있는 어떤 설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과 같은 설문지를 이제 만들어서 아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내가 연구 대상으로 정한 데를 이제 그 설문지를 한 200부 막 300부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서 그죠?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쫙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설문지를 다 제대로 된 것을 이렇게 싹 걷어가지고 뭔가 연구가 끝난 기분으로 난 이제 논문도 끝났고 연구가 끝났어 이런 기분으로 네, 딱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들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집으로 와서 이제 뭐 연구가 이제 뭐 이렇게 됐는지 아무튼 연구가 끝났으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들고 교수님한테 이제 또 가는 거죠. 연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 교수님은 별 반응이 없이 네, 코딩해 오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뭐지? 코딩은 무슨 소리지? 나 지금 다 자료도 다 수집을 했고 이제 그다음 쓰면 되는데 코딩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코딩이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코딩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지를 다 받은 다음에, 곧 이제 그거는 이제 코딩을 하기 전 단계까지만 가지고 계시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통계라는 것을 돌려야 되니까, 통계는 컴퓨터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좀 바꾸는 작업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는 작업이 바로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컴퓨터 화면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 씨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이렇게 그냥 딱 켰을 때 아무것도 없는 종이장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입력을 하는 것이 이제 tek스트 파일이고요. 엑셀 여러분 혹시 써보셨죠? 엑셀 같은 것도 이용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SPSS를 그대로 열어서도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이렇게 얘는 한 명이 돼요. 지금 한 장, 설문지 한 장이 되는 거죠. 그 설문지 한 장이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좀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귀찮고 어떤 분들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입력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되게 이게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한 줄이 밀려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작업이냐? 이제 통계를 돌리기 전에 전 단계에 이제 하나의 언어로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설문지를 옮겨가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씨가 텍스트 파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SPSS라는 것을 통해서 통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SPSS에서 우리가 SPSS 사원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그래서 SPSS에서 요거를 이제 불러드려야 돼요. 아까 전에 입력을 했었던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불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선 나누는 것은 하나하나, 이게 하나하나의 문항이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선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클릭을 딱 하면은 여기에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것들이 쫙 보이게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통계를 돌리기 전 단계의 준비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때 정도 됐을 때 한번 교수님들 찾아가도 돼요. 교수님, 자료 수집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당당하게, 그 설문지 들고 막 이렇게 오시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당당하게 자료 수집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럴 거예요. 아, 그래, 이제 통계 돌려. 그래서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단계까지가, 내가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이제 옮겨 잡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바로 데이터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교수님이 돌려 그럴 줄 알고 안 찾아뵙고 그냥 제가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논문 계획서에서 설문지 할 때 연구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와도 되고 아니면 뭐 문자나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어떻게 돌려야 될지. 예, SPSS 기초 통계 분석인데요. 일단 자료가 다 이제 딱 안에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좀 이렇게 처음 돌릴 때 굉장히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엔터를 딱 누르는 그 순간 약간 정말 너무 힘들게 막 코딩하고 불러오고 머리 싸움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만 하다가 그걸 딱 돌리는 순간 정말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많이 이제 했는데 이걸 소개하는 순서는 제가 논문에 이렇게 수록한 순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뢰도 검사인데요. 그 메뉴에서 분석, 척도, 신뢰도 분석으로 들어가서 모 독립에 대한 것만 모델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MI라고 쓴 게 이제 제가 모 독립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첫 번째부터 이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할 때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목, 척도, 항목 제거 시 척도. 만약에 이 항목이 없어졌을 때 신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세 번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신뢰도가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꼭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고요. SPSS 사용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돌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크롬바의 알파 해가지고 0.907 항목은 20문항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척도는 부모 모두 0.90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그런 순서로 해서 계속 이제 돌려봤습니다. 이제 애착 전체도 돌리고 또 하위 변인들도 다 돌려봤어요. 그래서 전체는 부가 0.75, 모가 0.76, 그리고 하위 영역에서는 0.81부터 0.90까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진로 태도 성숙은 전체를 했을 때는 0.91이 나왔고요.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신뢰도 개수를 보았을 때 0.76부터
10.89까지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문항, 열문항, 팔문항 이렇게 있는데 앞에 별이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척도 안에서 역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책점 문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 하시는 그때 역책점 문항은 반대로 바꾸어서 이제 순서를 다시 나열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거는 그 통계 그 SPSS가 해 주거든요.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고 났는데 전체는 좀 낮게 나오고요. 이게 하위 변이는 좀 높게 나오고 또 진로 태도 성숙은 전체는 높지만 하위는 좀 낮게 나왔는데 뭐 이런 게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거 조금 궁금했었어요, 교수님. 신뢰도 개수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예. 자, 저는 또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그럼 빨리 통계 돌리면 되는데 왜 또 신뢰도라는 것을 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애착, 뭐 독립성, 결정성, 진로, 태도, 성숙 이런 것들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언가를 측정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죠. 사람의 키를 재려고 했었을 때에도 줄자가 필요하고 몸무게를 재려고 하면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저울이 필요해요. 그런 도구가 필요해요. 지금 진로, 태도, 성숙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척도 도구를 지금 가지고 와서 그걸로 쟀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몸무게를 좀 측정을 해보고 싶어서 어떤 저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그래 몸무게 올라가 봐야지 딱 올라갔는데 50kg예요. 저녁에 돼서 다시 올라가 봤는데 70kg.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 봤더니 45kg. 뭐라고 보고를 하지? 45kg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매번 이게 올라갈 때마다 몸무게가 바뀌면은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저울 고장난 것 같아. 이거 갖다 버려. 혹은 이걸로 나는 몸무게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도예요. 이 저울은 신뢰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뢰도는 진로, 태도,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이런 척도를 썼는데 이 척도가 이 도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즉 얼마나 일관성 있게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답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반응들이 일관성 있는 그 관측지를 내놓고 있는지 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뢰도 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연구의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연구 주제를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의 뭐 애착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엇이 진로, 태도, 성숙이 달라지는지 어쩐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을 측정을 했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측정 도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었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마지막에 연구 결과로 내놓는 그 결과가 그만큼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신뢰도 계수라는 신뢰도를 알아보는 이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신뢰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직장도 유지하고 돈도 벌고 살기 위해서 계속 여러 종류의 다른 종류의 이제 신뢰도를 계속 연구를 해서 이렇게 내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크롬바흐 알파라는 신뢰도 계수, 내적 신뢰도 계수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뭐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 SPSS라든지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보시면 바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뭐 0.87, 뭐 0.81, 0.95 뭐 이런 것들은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0.7 이상 정도 되면은 신뢰도가 높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척도로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체를 썼을 때라 하위 영역을 썼을 때나 신뢰도 계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를
썼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고 하위 연령을 썼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거는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건 그 문항의 특성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전체가 됐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졌을 때 더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준 이상의 신뢰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얻은 값을 가지고서는 항상 논문에서 첫 단계에서 연구 이제 통계의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첫 단계에서 요 지금 제가 쓴 척도가요 요 정도의 신뢰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신뢰도 계수들이 꼭꼭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전 논문에서 썼던 척도와 똑같은 척도를 쓰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신뢰도 계수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똑같은 척도인데? 진짜로 똑같은 척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신뢰도 계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크론바흐 알파의 신뢰도 계수의 값은 수학적으로 매번 여러분이 쓰는 샘플에 따라서 신뢰도 계수 값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에다가 이렇게 신뢰도 계수 크론바흐 알파가 몇이다라고 써져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봤었을 때 그 연구 대상에서 이 척도를 사용을 했었을 때 나오게 되는 신뢰도의 값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을 다시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나의 이 신뢰도 계수는 요러니까 참고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을 해서 응용을 해라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은 저는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은 독립표본 T 검증입니다. 제가 이거 T 검증을 한 이유는 지금 남자가 70명, 여자가 75명인데 이 남녀의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T 검증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값을 쭉 이제 보시면 별이 별로 없죠. 이 의미는 뭐냐면 남녀의 차이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남자 여자를 나누어서 뭐 볼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저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것이 심리적 독립과 애착의 대응 표본 T 검증이에요. 아까는 남자 여자 독립 집단이죠. 서로가 독립 집단인데 이것은 전체의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보는지 아빠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대응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응 표본 T 검증을 한 것인데요. 이 결과값을 보시면 이제 심리적 독립은 별로 이렇게 유효한 값이 나오지 않았고요. 애착에서 0.05 수준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본 것은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이고 대응 표본 T 검증은 부모에 따라서 다른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이 표본을 이제 돌려보았습니다. 예, 이 대응 표본과 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네. 이미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얘도 이렇게 딱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선 T 검증이라는 것은 뭐 T 검증 이제 시작되는 거에 이제 통계가 시작이 돼요. T 검증, F 검증, 뭐 카이스퀘어 검증만 이제 막 이렇게 나가는데 T 검증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요. 딱 두 개예요. 더 이상도 아니에요. 딱 두 개의 집단이 평균이에요. 평균이 유의미하게 정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때 T 검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초과해, 즉 3개 이상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F 검증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T 검증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럼 T 검증은 딱 두 개의 종류로 또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독립된 표본의 T 검증, 하나는 뭐 종속된 혹은 대응 표본 T 검증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뭐냐면 두 집단이 있죠. 두 개 집단의 지금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 그 두 집단이 독립적인 건지
즉 독립된 다른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건지 독립적인 건지 아니면 둘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는지 종속적인 건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통계를 돌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초 통계로 이렇게 한번 보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에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제 통계를 돌려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연구 문제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진로 태도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상관계수를 봤고요. 또 단순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상관계수인데 둘 간의 상관계수를 보니까 이제 하위 변인 중에서 확신성에서만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전체에서 보면은 그렇게 상관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했습니다. 진로 태도 성숙에 대한 단순 회귀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은 둘 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한 변수가 또 다른 한 변수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두 칸이 하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착각이 드실 텐데 여기 줄이 하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과값을 딱 봤는데 아까 상관계수와 비슷하게 전체에서는 이게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원래 연구 가설에 유의미할 것이다 라고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연구 가설이 깨졌다. 이건 연구 하나하나 애들이 정말 엉망으로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했나 보다. 막 정말 너무너무 실망감이 커가지고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하루만 좀 있다 해야지 하고 또 계속 내가 잘못했나? 한 10번은 돌려봤나 봐요. 그리고 계속 다른 것도 돌려보고 하다가 아까 그 신뢰도 계수를 해봤어요. 사실은 이걸 먼저 하고 그걸 나중에 했거든요. 근데 신뢰도 계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척도와 이 결과물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더라도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선행 연구 논문을 다시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심리적 독립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논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하위 변인에서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계속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좀 나눠지는 것이 이제 보여졌고요. 그게 좀 촉발이 돼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계속 이제 통계를 또 돌려보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부모와의 애착은 진로 태도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와 중다 회귀 분석을 이제 해봤습니다. 예, 먼저 상관계수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주로 이제 확신성에서는 보면은 다 별 3개를 지금 달고 있는데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또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뭐 이제 부분적으로는 아닌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렇게 상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고요. 중다 회귀 분석을 이제 실시해 봤습니다. 중다 회귀 분석은 이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독립 변수 중에서 이 어떤 것이 더 종속 변수를 더 잘 예측하고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결과값을 봤더니 먼저 전체를 보시면 모 애착이 0.006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애착은 이제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확신성에서 이제 모 애착이 0.001 수준으로 이제 나왔고 그리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준비성에서 0.052 그리고 독립성에서 0.055가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경계선 정도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아무래도 부애착보다는 모애착이
진로, 태도, 성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애착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는 유의미하게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로 독립적으로 떼서 애착만을 하나의 변인으로 해서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연구하는 논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구 문제 3번째입니다.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 중 어떤 변인이 진로, 태도, 성숙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가. 이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중다 회계 분석을 이제 실시했습니다. 사실 이 단계적 요 통계를 이해하기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위계적 중다 회계 분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2가지를 다 해봤는데, 요것이 더 좀 설명력이 더 많이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제가 선택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통계가 좀 작지요. 이게 단계적 중다 회계 분석은 이 결과값이 조금 제일 작게 나오는 그런 통계 분석이에요. 여기는 지금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예측 변수로 중다 회계 분석에서 이제 집어넣은 게 부모 심리적인 독립, 그리고 아까 애착에서 3개의 하위 변인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 의사소통, 부모 소외감, 부모 신뢰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 변수의 8개의 변수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위계적인 중다 회계 분석인 경우에 제가 좀 쉽게 얘기를 드리면, 먼저 심리적인 독립에 대해서 이제 통계값을 내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50%의 그런 어떤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모델 2로 해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을 2번째로 또 해봐요. 모델 2에서. 그러면 그 다음엔 6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애착을 했을 때는 50%인데 2개 다 했을 때는 60%라는 것을 딱 보면 심리적인 독립은 겨우 10%의 어떤 영향력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것처럼 위계적인 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첫 번째에 놓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넣는 것이거든요. 단계적은 어떤 거냐면 하나를 할 때마다 제일 위계가 큰 것을 위에다가 넣고 밑에 이렇게 쭉 8개 그 변인을 넣는데 그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예측 변수가 종속 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한 개만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만 남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통계에서 다 이렇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 값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것을 했는데 소외감만 남고 이제 나머지는 짝 변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만 남았고 그것은 0.038의 유의율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준비성을 또 돌렸는데 여러 가지 또 쫙 8개의 그 변인을 넣어서 했는데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2번째로 부독립이 0.04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확신성이 소외감에서는 0.007, 또 신뢰감이 0.0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체의 진로태도 성숙의 전체에 또 8개의 변인을 넣고 돌렸더니 소외감만이 이제 제일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해서 0.001 수준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그 하위 변인이 아까 5개였잖아요. 진로태도 성숙에. 2개는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없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제 도표가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결과값을 보고 이걸 좀 설명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통계 돌린 것 중에 이게 클라이막스에 속하고요. 이제 이것이 제일 많은 설명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소외감은 엄마와의 정서적인 유리, 엄마와의 어떤 분노감 이런 것들을 태어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화 개수를 보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소외감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뭐냐면은 이것과는 부적인 것일 때 이게 유의미하게 진로태도 성숙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엄마와의 소통의 질, 어느 정도의 소통의 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신뢰감은 청소년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엄마의 반응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것을 검사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게 이제 중다 회귀 분석은 상호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결과값을 보이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모 소외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 의사소통, 그리고 부독립, 또 모 신뢰감 이렇게 나왔어요. 애착이 가장 많이 이제 딱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독립은 중학교 시기부터 이제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흔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을 한번 봤는데 거기는 진로 태도 성숙은 아니고 진로 결정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계를 돌렸던 것인데 고등학생의 경우에 인문계 아이들은 모 소외감만이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걸로 나왔고요. 실업계 아이들은 부독립과 그리고 모 소외감이 유의미하게 이제 진로 결정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왔고, 고등학생 전체를 돌렸을 때는 모 소외감만이 진로 결정 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아니죠. 모 소외감과 부독립이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무슨 쓸모가 있었네요. 예. 결국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이제 심리적인 독립이 점점 더 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결과값을 보니까 비교가 되면서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계기였습니다. 예.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만한. 없으시면 뭐 그냥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거 할 때 중다회귀 분석도 있고 다중회귀 분석도 있는데 책이 이거 완전히 글씨가 오탔나 보다 막 이랬는데 보니까 두 개 다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의미는 없고 전혀 없고요. 사실 멀티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중다 회귀 분석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되게 많아요. 저 여러분 아까 말했던 독립 변인, 독립 변수. 근데 그거 다 베리어블을 그렇게 번역을 똑같이 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수로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크게는 없고요. 지금 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중다 회귀 분석은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인데 요거는 독립 변수가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하나보다 더 많을 때, 하나만 있을 때는 아까 그 단순 회귀 분석, 심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독립 변수가 이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쭉 늘어나면은 중다 혹은 다중 회귀 분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단계적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중다 회귀, 다중 회귀 분석에서도 종류가 막 나눠지는데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위계적 회귀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금방도 설명드렸듯이 위계적 회귀 분석은 제가 변수를 하나 선택을 해서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다른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다른 변수를 넣었을 때 얼마만큼 설명량이 더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변수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선택해야 되죠. 근데 그냥 선택할 수는 없죠. 뭐냐면 다 이론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겠거니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요. 선행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중에서 분명히 모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변인일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이론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계적 회귀 분석은 걔를 먼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따라서 어떤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이 중다 회귀 분석을 모형을 이렇게 설계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이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은 다 필요 없고 그냥 통계적인 기법에 맡기는 거예요. 통계적인 기법에 다 맡겨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다 맡길 테니까 우리 이론적 배경 이런 거 나 없고 맡길 테니까 가장 그 설명이 많은 변인들이 무엇인지 네가 좀 찾아줘봐. 이게 바로 이제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통계 돌리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걸 하고 나서 좀 느낀 건데, 사실 저는 통계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이 어렵게만 생각하면 더 그 그물에 갇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쩌면 나의 선입견이었다. 그리고 논문을 볼 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학원 논문 중심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다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이해하려고 막 그거를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박사 논문이었고 통계도 저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를 막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 어리석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통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위에 논문을 쓸 수 있는데 괜히 이게 헛발질 안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헛발질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나온 거 맞죠? 작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정말 저의 구세주였어요. 네, 정말 도움 많이 됐고요. 달서록 읽었는데. 교수님 관리 쓴 거예요? 교수님이? 네. 네, 교수님 성함이 번역자도 네, 여기 있어요. 어떡하지? 교수님 성함이. 근데 저기 죄송한데 근데 이게 번역본이라 아주 문제가 많은 책이라 사시지는 마시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내가 바로바로 다 드릴 테니까 사시지 마시고. 네. 하여튼 뭐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여튼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또 열심히 또 막 돌려보고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통계 강의하실 때도 보면 SPSS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막 표현하시고 아까 코딩한 것도 막 흐뭇해 하시는 모습도 막 있고 그러신데요. 정말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SPSS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한 달 정도 이제 걔랑 사귀어 본 건데 정말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주문하면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고요. 믿음직스럽고요. 아, 정말 매력 있다. 매력 있습니다. 예, 이제 통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정리를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독립은 진로 태도 성숙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 요인 중 확신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이거는 선행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일치하는 논문과 또 불일치하는 논문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과값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되는 논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논문 하나를 발견했는데 10년간 국내 연구 66편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연구한 거냐면 애착과 심리적 독립을 주제로 해서 쓴 연구 논문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진로 발달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다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또 제 연구 결과가 약간의 일반화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실패의 에피소드 5번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독립의 관련성은 왜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가. 사실 첫 번째 부분하고 이 2번째 부분은 계속 논문 쓰면서 이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일관되지 않은 거지?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연구 대상 선정하는 거에 따라 선정하는 그 샘플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통계되지 않은 뭐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척도가 주로 이제 외국에 그 번역된 척도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 척도가 있거든요. 심리적인 척도를 잴 수 있는 게 분류개별화 척도하고 제가 사용한 독립 척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 서구의 시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용할 때 신뢰도는 높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심리적인 독립과 애착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 타당도는 어떠한 거지 하는 의문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보다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척도의 수정 보완과 또 개발에 대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결과값에서 이제 보신 거예요. 모 애착이 부 애착보다 진로 태도 성숙을 더 유의미하게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될 때 진로 태도 성숙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연구 논문은 여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 과정 중 학생 개인과 부모에 대한 탐색이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적기는 했지만, 사실 학교 내에서 현실을 보면 뭐 아이의 애착이 어떤지, 심리적인 독립이 어떤지 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현실의 문제, 그 아이의 문제점이 뭐고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더 크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상담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 안에는 정말로 그 아이가 부모와 어떤 애착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인 독립은 어느 정도 성숙시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기초적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그 아이를 상담할 때 이렇게 탐색할 수 있어야 좀 더 올바른 그런 진로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대학을 가고 보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진로 태도 성숙의 이 척도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전생의 발달적인 관점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는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생애의 과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지? 라고 늘 고민하잖아요. 뭐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예, 그런 의미의 진로 태도 성숙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애착과 심리적인 독립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초적인 마인드 안에서 정말 잘 탐색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만났을 때 걔가 정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하고 관계가 꼬여서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잘 확인을 해서 그 아이에게 정말 적절한 진로 교육과 이런 탐색들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부모하고의 어떤 관계 문제가 있을 시에는 부모 상담과 부모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보다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 태도 성숙을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설명하지만 심리적 독립과 애착을 함께 묶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제 선행 연구 논문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서구는 독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독립이 하나의 변인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전통도 있고 가족 중심주의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정서적인 친밀도 강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애착과 심리적인 독립이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의정과 독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묶어서 이것이 하나의 변인으로 또 다른 변인과 이렇게 같이 엮어서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4가지를 다시 한번 3가지로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연구 논문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이거 이제 하면서 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교수님하고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말 머리를 쥐어 뜯을 일만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가 안 맞지? 하지 말라는 것인가? 계속 실패감을 맛보게 했는데,
근데 어쩌면 그게 저에게 엔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실패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더 선행 연구 논문을 뒤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는 건지 더 찾고, 만약에 쉬웠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실패감을 줬기 때문에 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징검다리 삼아서 그 실패의 에피소드를 짚고 이렇게 하나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요. 아까 그 코딩한 그거요. 지금 다시 보니 정말 정말 의미 없는 숫자였는데 그게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흐뭇함 같은 것도 저도 막 느껴지면서 아, 통계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설문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제가 조합해서 이런 하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쟤네들이 그냥 함부로 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고 정말 막대사탕 하나씩 이렇게 준 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회가 정말 교차가 됐고요. 그리고 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실증 과학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논문을 하나 써봤는데 그때는 약간 이렇게 논증을 하면서 하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통계를 사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논문인데 이렇게 교수님들 강의하실 때 이제 과학이라는 표현, 실증이라고 하시는 표현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직접 해보니까 아, 이것이 정말 실증 과학의 어떤 정말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내가 경험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맛을 봤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 논문을 이제 준비하고 그럴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잘릴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논문 발표라든지 뭐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어느 정도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논문 발표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또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러고서는 이제 막 했는데 그때 아직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한 상태였고 통계만 이제 막 가까스로 정리를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 발표가 끝나고 이제 그동안 계속 논문을 읽었지만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가는 그 흐름 가운데 나도 작지만 숟가락도 아니에요. 요플레 숟가락 플라스틱 그거 하나 이렇게 살짝 얹는 기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부족한 논문이었는데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잘 들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월의 멋진 날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셨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해설을 같이 해주신 우리 최 교수님 우리 각자를 또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보시면서 좀 논문에 대한 자신감이 좀 드셨나요? 예. 근데 눈을 다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내리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걸 기억하세요. 첫 에피소드. 그때 그 논문 계획서는 정말 퇴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학회에 내도 될 정도의 논문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키포인트가 그 논문 계획서 때 교수님하고 만나면은 연구 척도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 문제만 딱 정해지면 통계가 정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 사실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느낀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판결부터 내리겠습니다. 그나마 그 부독립이 하나 나와서 저도 제가 아버지로서 살아간다는 거에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우리 도봉동에 사는 그 기사 아저씨한테도 아저씨도 기여를 하셨습니다만 그 사모님께서 그 따님하고 정서적 유대를 잘 맺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니까 사모님한테 잘해드리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끝이고 처음인데, 아까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제일 앞에. 이 부분인데,
나에게 논문이란 그동안의 배움이 하나의 주제 아래 통계 분석 과정을 걸쳐 탐색되고 유미한 것으로 이제 엮어지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10월이고 그러니까 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요새 그 국화꽃이 노란색이 이렇게 또 이뻐 보이더라. 그런데 이제 그 뭐 국화협회에서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은희 씨가 이제 배워왔던 게 이제 하나의 그 이렇게 논문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 생각이 나서 아까 핸드폰을 보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저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논문이란 바로 이런 게 이제 될 거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이 될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러한 그것이 아마 오늘의 그 은희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실패가 또 엔진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논문이 어차피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저는 꽃으로 피어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런 그 귀한 시간에 우리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여러분 논문 마무리 잘 해 나가셔서 좋은 논문 이렇게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제3회 논문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최 교수님께서 우리 또 한 말씀, 또 좋은 또 말씀을. 저는 제가 지도 교수라 제가 원래 에필로그 끝나는 걸로 원래 돼 있었는데 너무 이제 애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여자 교수님의 또 따뜻한 어떤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사실은 별로 이 논문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이제 논문 콘서트를 3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여러분 이렇게 여행 떠나실 때요, 여행을 같이 가는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계획도 짜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서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때문에 좀 약간 실망도 하게 되고, 좀 실망도 하면서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여행에서 돌아오잖아요. 이 논문이 쓰는 모든 과정이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논문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각 교수님들마다 되게 달라요. 성향과 성격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는 그 김윤주 교수님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유하신, 그쵸, 외유내강, 그쵸. 아마 그래서 어머니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유하신데 그래도 딱 이렇게 본인의 그 틀이 딱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한번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좋은 논문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빚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두 분이서 좋은 여행을 하신 거를, 좋은 여행이었겠죠? 이런 좋은 여행을 하신 거를 이렇게 같이 여행담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다고 저희도 한번 박수 한번. 네.